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차시 조공과 책봉의 외교 형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 오늘 우리는 교과서로는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배울 거고요. 그리고 활동지는 활동지 9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물 다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간단히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기휴 문제는 기억나죠? 부기휴 문제는 적극적인 무엇을 추진하여 호족과 한족의 융합을 시도하였는가? 바로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추진했었죠. 그리고 7세기 중반 일본에서는 이것을 단행하여 율령에 기초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고자 하였다. 기억나나요, 여러분? 645년에 야마토 정권에서 단행한 이 사건을 우리는 다이카 개신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645년 다이카 개신 잘 기억하고, 당나라의 율령을 받아들이면서 이 율령에 기초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려고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국제관계의 다원화라는 큰 주제 아래에 세 가지 작은 주제를 배울 건데,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조공과 책봉의 외교 형식을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는 북방민족의 성장과 국제관계의 다원화, 그 다음 시간에 몽골 제국과 명식의 국제 질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조공과 책봉의 외교 형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새 조공이라는 단어 좀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래서 연예인들 조공, 조공 문화라고 해서 최근에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에게 물건이나 음식들을 선물하는 일종의 문화를 우리가 조공 문화, 연예인 조공 문화라고 하는데, 사실 이 조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동아시아의 특수한 외교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좀 의미가 좀 다르게 쓰이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단어에 대한 역사적인 연원과 그리고 여러 외교 형식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도록 할 건데, 그래서 이 조공과 책봉의 외교 형식이라는 건 이제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자면 중국 한나라 때 시작을 해서, 그리고 19세기 언제 끝나냐면 19세기 서양 세력에 의해서 근대 조약 체제를 수립하기 전까지 중원 왕조와 그리고 이후 국가가 맺었던 이런 대표적인 외교 형태를 우리는 조공, 책봉의 외교 형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선 이 조공, 책봉의 관계는 언제 처음 등장하게 됐냐면 주나라 때 처음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주의 왕과 제후 사이에 조공과 책봉 관계가 성립되었는데, 단 이때는 주나라 내에서만 적용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변 국가로 확대가 되진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공과 책봉이라는 게 처음 역사적으로 등장한 건 주나라 때였구나.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서는 적용이 되진 않았구나라는 정도. 그래서 주나라의 왕이 제후를 책봉해 주는 거죠. 책봉을 해서 일정한 영토를 벼슬을 내려주고 일정한 영토의 지배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에 제후는 뭘 했죠? 그에 대한 대가로 제후가 왕에 있는 조정에 찾아가서 공물을 바치는 조공을 바치는 거죠. 조공을 바치거나 또는 제후는 군사적 의무를 담당해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주대에 성립이 됐고, 한대에 가면, 한대의 외교 관계를 먼저 보자면 우리가 한 고조와 무제 두 명의 황제를 봤었죠. 그래서 그 고조 때 흉노 묵툭선우에게 패했었죠. 이게 무슨 전투였는지 기억나나요, 여러분? 평성이치라고 부르는 백등산 전투에서, 우리 전에 다 배웠던 거니까 기원전 200년에 있었던 이 전투에서 완전히 고조가 패배하고, 이때
흉노의 왕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고 이 이후에 흉노의 왕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고 매년 많은 물자를 보내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죠. 표면상 대등한 형제의 나라였지만 사실상 누가 우위에 있었죠? 흉노가 우위에 있었죠. 흉노가 우위에 있는 관계로서 사실은 한나라가 이제 한나라가 흉노에게 많은 물자를 바치고 있었죠. 대신에 흉노는 침략을 하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무제 이후에는 한나라가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유교적인 통치 이념, 천명사상 등이나 화의관이 확립되면서 이 두 가지가 관념이 합쳐지면서 주변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서 조공과 책봉의 형식을 바로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의관이라는 게 처음 등장하는데 뭐냐면 중화 이민족을 구분하는 논리로서 한때 문화가 발달한 중국이 천하의 중심, 바로 중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화 사상이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문명에 발달하지 못한 또는 자신보다 문명이 뒤떨어진 지역을 오랑캐, 이라고 여기는 화의관, 중화와 그 주변에 이로 구성되어 있는 화의관이 이 한나라 때 체계화되고, 그리고 유교적 통치 이념이라고 하는 이 천명사상이라는 것, 하늘의 명령을 받은 천자가 천하를 다스린다라는 사상이었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한나라의 황제가 천명을 받은 천하의 주인이고 천하는 모두 그의 교화의 대상이 된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이 조공과 책봉의 그런 형식을 적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나라 무제 이후에 이때 이 조공과 책봉의 형식이 주변 국가의 외교 관계에 적용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과 주변국 사이에 한나라가 이제 관직이나 자기를 책봉해주고, 그다음에 그 대가로 이제 주변국에서는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봉과 조공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책봉과 조공의 관계를 통해서 한나라의 황제는 조공을 받음으로써 권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대국이라는 내가 큰 나라다라는 어떤 우위에 있다라는 명분을 얻게 되고, 주변 국가로는 어떤 신리를 취할 수 있게 되죠. 신리를 취하고 또는 책봉을 받으면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서로 간의 상호 필요로 인해서 이런 조공 책봉의 형식이 적용이 되었다. 한나라 때부터. 그리고 이런 한나라 때 이런 조공 책봉 관계가 그 형식이 적용됐던 건 사실 한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서 이런 형식을 적용하기에 더 쉬웠던 거겠죠. 그래서 조공과 책봉의 다양한 형식이 있는데 조공과 책봉이 동시에 성립되는 경우도 있었고, 교역을 위한 조공만 성립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조공과 책봉 체제의 특징을 보면 여기 한 5가지 정도 있고, 이 2가지 정도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55쪽에 더 알아보기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넣어놓은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특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참조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공 책봉 체제의 특징, 한나라 때나 다른 나라 시기에도 다 포함이 되는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강대국이 직접 지배하거나 실질적인 간섭이 아닌 형식적인 외교의 틀이었다라는 거. 실제 간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의 형태가 아니라 형식적인 외교의 틀이 바로 조공 책봉 체제였다라는 거. 그리고 한 또는 중원 왕조와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위한 통로로 이런 조공 책봉 체제가 활용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각국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외교 관계였다라는 거. 상호 필요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각각 책봉하는 국가나 조공을 바치는 국가나 서로 다 필요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외교 관계 형성됐던 거고, 대내적인 필요에 따라 중단도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직접 지배가 불가능한 국가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한 결과다. 조공 책봉 체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접 지배가 가능하면 조공 책봉 체제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명분상으로라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나마 중국 중심의 그런 국제 질서를 확립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체제가 바로 조공 책봉 체제다. 그리고 책봉국은 명분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화의식에 충족하는 거죠. 내가 이 세계의 중심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이웃 나라는 우리나라의 교화 대상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힘이 세다라는 어떤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명분을 얻게 되고 체면을 얻게 되는 거고, 조공국은 실리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류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거나, 그 다음에 정치적 안정, 내가 이 큰 나라에 인정을 받은 이런 지도자다라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봉국은 명분, 그다음에 조공국은 실리를 추구하면서 각각 상호 간의 필요로 인해서 이런 조공이나 책봉 체제가 성립이 되었다.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북조 시대 삼국 외의 실리 외교라고 해서 한나라 멸망 이후에 조공 책봉 관계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후에 각국이 새로운 정세를 각각의 국가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외교 활동을 전개해요. 그래서 강대국 중심의 외교 형식에서 상호 우호 관계를 확인하는 어떤 관계로 변화할까요? 예, 현실적이고 다원적인 관계로 변화한다.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은, 그러니까 한 나라가 절대적 강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 멸망 이후에 절대적인 강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 우리가 한 멸망 이후에 어떤 시기가 진행되죠? 위진 남북조. 그래서 이 남북조가 중원 왕조가 분열하게 되죠. 그래서 절대 왕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각국이 서로에게 유리한 그런 외교 정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상호 우호 관계를 확인하는 현실적이고 다원적인 관계로 변화했다. 일원적인 그런 체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강력한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런 왕조들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원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남북조 시대의 조공 책봉 관계의 특징을 보면 다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조공국이 정치적 필요와 실리를 고려해서 책봉국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동시에 여러 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기도 했다. 대표적인 이 예로는 동시에 여러 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던 대표적인 나라는 뭐 고구려도 해당될 거고, 남북조 여러 나라도 해당이 될 겁니다. 중국에. 그리고 조공국의 정치적 필요와 실리를 고려해 책봉국을 선택하는 거, 이 백제의 사례가 있는데 이따가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당시에 남북조 시대 조공 책봉 관계는 우호를 상징하는 하나의 의례에 불과했다라는 것, 의례를 상징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각 국가의 이런 다원적인 외교를 우리가 국가별로 나눠서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남북조 시대의 각국의 외교 관계를 우리가 다르게 뭐라고 부르냐면 다원적 외교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 단어는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남북조부터 먼저 보자면 중국의 남북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변의 소국들을 책봉하고 조공을 받고, 남북조가 서로 사절을 교환하고 상대국 사절을 조공 사절로 취급하기도 했고, 우리가 북조에 이 두 나라가 돌거래 조공을 했고 돌거래 공주와 혼인하기 위해서 경쟁했다라고 했었죠.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분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북주와 북제가 서로 이 돌거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거나 또는 혼인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었죠. 이게 6세기 일이죠. 6세기 중엽의 일이었고, 이 내용은 선생님이 활동지 9번에
9번째 장에 자료학습이라고 해서 넣어놨는데, 자, 북주는 돌궐과 화친한 뒤 해마다 막대한 물자를 보냈다. 북제도 돌궐이 침략해올 것을 두려워해서 돌궐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고, 이로 인해 돌궐은 더욱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궐 아래에 돌궐 중국이 이렇게 있고, 중국이 여기 당시에 여기 남조 정권 있고 북조가 두 개로 나눠진 거였죠. 북주와 북제로 나눠져 있었고 6세기에 위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돌궐이 있었죠. 그래서 돌궐 입장에서는 남쪽에 누가 있어? 북주와 북제가 있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두 아이인 북주, 북제가 효성을 바치기만 하면 어찌 물자가 없음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두 아이가 계속 조공을 바치니까 이게 물자가 부족할 틈이 없네 라고 하면서 이제 돌궐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 당시 북주와 북제가 돌궐에 조공을 바쳤었다라는 거. 이게 6세기 일이다. 6세기 중엽의 일이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고구려를 봅시다. 고구려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고구려는 이 둘에게 모두 조공과 책봉 관계를 맺었었다. 바로 중국의 남조와 북조 모두에게 고구려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남조, 북조 모두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그리고 불교와 율령 등을 수용했다. 그래서 이걸 보여준 대표적인 세기가 5세기의 이 지도를 좀 이따 확인해 볼 텐데 5세기의 장수왕 때 특별히 이런 남조, 북조 모두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다양한 외교 관계를 전개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백제는 주로 어느 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를 유지했었냐면 남조와 조공 책봉 관계를 유지했었다. 원래는 북조의 북위와도 조공 책봉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북위가 백제를 도와주지 않게 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북위에게 조공 바치던 것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는 6세기는 이제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전에 백제의 중개로 남조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었고 이때는 한강 유역 장악 이전이죠. 백제를 통해서 남조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고 한강 유역 장악 이후에는 남조, 북조와 직접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왜는 5세기에 이 곳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어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백제 신라와 사절을 교환하기도 했는데 바로 5세기에 중국의 남조 정권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 왜냐면 왜가 백제와 좀 그런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백제와 연결되어 이 남조와 주로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5세기 무렵의 동아시아라고 해서 지금 이 지도가 시험에 5세기에서는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중국이 북조와 남조로 나눠져 있었고 5세기의 남조는 송, 제 나라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이 고구려가 이 지도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고구려가 북조와 남조와 동시에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5세기 지도구나 라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보면 탐구활동이 나와 있죠. 교과서 56쪽에 고구려인의 자긍심, 고구려의 외교 성과, 고구려의 대외적 위상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백제가 이제 북이에게 조공을 중단하게 된 그 사건이 나와 있는데 그 백제 계로왕 때 북위에 사신을 보내서 이제 고구려 원한 관계를 맺고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북위에서 장수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북위가 뭐라고 했냐면 북위의 헌문제라는 사람이 고구려가 우리에게 대대로 조공을 바쳐왔어. 그리고 얘네가 잘못이 있긴 했지만 나한테 잘못한 적은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북위가 백제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로왕이 북위가 자신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원망하면서 마침내 조공을 중단하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남북조 시대에 이런 조공 국가가 이런 그 당시에 조공 국가가
잠시만요. 조공 국가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리에 의해서 책봉국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조공을 이렇게 중단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3번에 보면 고구려인의 대외적 위상이라고 해서 이제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 남제에 공물을 바치고, 그러니까 고구려가 남제에도 공물을 바치고 북위에도 사신을 보냈어. 근데 고구려 세력이 강해서 통제받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자, 북위는 사신의 숙소를 만들 때 남제 사신의 숙소를 제일 크게 만들고 고구려는 그 다음 크기로 하였다. 489년에 남제 사신이 북위로 갔을 때 고구려 사신과 나란히 앉게 되어 남제 사신이 고구려는 우리 조정의 신하로 따르고 있는데 오늘 감히 우리가 나란히 설 수 있는가라고 항의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자료 3번에 보면 남제 사신이 북위에 항의한 이유가 뭐죠? 여기 다 나와 있죠. 뭐냐면 고구려가 남제에 조공을 바치기 때문에 이 남제에서는 신하의 나라로 여기고 있었는데 북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북위에서는 고구려의 사신과 자신 바로 남제의 사신을 동일한 나란히 앉게 하여서 동등하게 대우하여서 항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고구려가 남제의 조공을 바치기 때문에 신하의 나라로 여기고 있었는데 북위에서 그런 고구려 사신과 자신을 동등하게 대우하였기 때문에 항의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교과서에 간단히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1번과 3번을 봤을 때 고구려가 북위와 남제 모두 조공한 이유를 설명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는 중국 세력을 견제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길게 되어 있긴 한데 자료 1번에서 보면은 고구려가 굉장히 동명왕의 아버지는 천재의 아들이고 어머님은 하백의 따님이시고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쪽을 상호 견제하는 것을 이용해서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조와 북조에 모두 조공을 했던 거죠. 중국 세력을 견제하면서 이는 책봉과 조공 관계를 복종과 지배의 상하 관계가 아닌 실리적 외교 관계로 보았기 때문이고 이런 고구려의 외교 정책은 자료 2에서처럼 백제가 북위의 힘을 빌려서 고구려를 치려고 했지만 북위가 그동안 고구려와 맺은 긴밀한 관계 때문에 그 요청을 거절하는 등의 효과로 나타났다라는 거.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고구려가 북위와 남제 모두에게 조공한 이유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중국 세력을 견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인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 세력을 견제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북위와 남제에 모두 조공하였고 그러니까 아까도 고구려가 힘이 셌기 때문에 북위와 남제 모두에게 조공하는 걸 북위와 남제가 이걸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고구려의 실리 외교라는 거, 대외적인 위상과 외교의 성과가 어땠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당나라 시기의 외교 관계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볼 건데 이제 당나라는 몇 년도에 건국했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618년 그리고 907년에 멸망했죠. 잘 기억합니다. 7세기 초반에 시작해서 10세기 초반에 끝났네요. 그죠? 그 당나라가 통일 당시에 이제 그 영역과 주변 국가의 모습인데 당나라 그리고 위쪽에는 돌궐 있죠. 당 위에 돌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초기니까 618년 당나라 이제 건국 초기니까 이제 아직 삼국시대인 거죠. 백제, 신라, 고구려가 있고
일본에서는 여러분 야마토 정권에서 우리가 좀 이 시기에 기억해야 될 건 645년에 오늘 초반에 이제 지난 시간 학습 확인하기 위해서 봤던 내용, 다이카 개신을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일본에서는 율령을 중국에서의 율령을 받아들여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이런 정치적 변화, 다이카 개신 기억하고, 그러면 이 시기의 지도들이 좀 잘 나오고 또는 안정된 8세기의 지도들도 나오는데, 그래서 우선은 당나라의 그 건국 초기의 주변 모습 한번 봐주시고, 지금 이 지도는 교과서에 나와 있진 않고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7세기 초반이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나라 시기의 외교 관계라고 해서 교과서에는 우선 수가 나와 있진 않지만 수를 간단히 정리하고 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통일한 게 589년에 통일하고 618년에 멸망했죠. 그래서 이 수나라를 보면은 수나라의 대외 관계에서 수나라 때도 이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거나 화본공주를 파견했었는데 바로 어느 나라였죠? 돌궐이었죠. 그래서 돌궐에 조공을 바치고 화본공주를 파견했고, 그리고 조공, 책봉 관계를 이용해서 고구려를 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고구려가 손에 잡히지 않았죠. 그래서 고구려를 침략을 시도했지만 결국 이것도 실패로 끝났죠. 그래서 과도하게 고구려를 공격하다가 결국에는 수나라가 통일한 지 30년이 채 안 돼서 멸망을 하게 됐죠. 그리고 당나라가 들어서게 됐는데, 당나라는 이런 주변국에 대한 군사활동과 함께 자국 중심의 조공 책봉 관계를 요구하게 됐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나라들이 있었죠. 돌궐, 위그르, 토반, 서쪽에는 유목민족들이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책봉에 응하진 않고 이들 나라는 경제적 교류를 위한 조공 관계만을 맺었다. 대체로. 그래서 경제적 이익이 부족할 때에는 이들 돌궐이나 위구르, 토번이 군사적 공격을 감행을 했고, 당은 이런 그 적대 관계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당이 화본공주라고 해서 당나라가 주변국의 왕에게 황제 또는 황족의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을 우리는 화본공주라고 부르게 되는데, 당나라 때 한 18명의 화본공주가 주변국에 파견이 돼요. 그래서 그 돌궐, 위구르, 토번에 다 화본공주가 파견이 되었었다라는 거,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고, 오른쪽에 7, 8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이제 책봉 조공을 맺었던 나라들, 발해, 신라,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조공 관계만 맺었고, 아래 동남아시아 이런 진랍, 참파, 스리위자야 이런 나라들도 조공 관계만 맺었고, 그 다음에 토번, 돌궐, 위구르 같은 경우에는 교류를 위한 관계를 주로 맺었다. 경제적 교류. 돌궐, 위구르, 토번이 경제적 교류만을 위한 이런 관계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도호부라는 거 있었죠. 도호부는 직접적으로 이제 정복한 지역에 설치한 당나라의 행정기관이었다라는 거. 이건 직접 지배하는 기관이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당나라의 도호부. 그다음에 4번에 이런 당시기의 신라와 발해의 관계를 보면 이때 신라나 발해는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듯이 당 중심의 조공, 책봉 관계를 수용해요. 그래서 조공 책봉 관계를 수용하는데 그 이유는 국내 통합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 신라의 경우에는 발해의 침략이나 이런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 당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 이런 관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조공 책봉 관계를 수용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조공 책봉 관계를 받아들였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조공 관계만 맺었고 견당사를 9세기 말까지 파견했었죠. 그리고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긋나면 이런 조공 책봉 관계는 언제든 깨질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신라가 당의 책봉을 받으면서도 당의 침략에 맞서서 싸웠다. 이런 나당 전쟁이라는 사례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의 세력이 약해지고 당나라가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자 뭘 했냐면 견당사 파견을 중지하죠. 그래서 9세기 말까지 9세기 말부터는 거의 뭐 당나라가 많이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견당사를 파견하는 걸 중지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4번에 보면 우리 학습지에 신라와 발해와 일본의 교류라고 해서 여기 신라는 통일 이후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면서 사절을 서로 많이 교환을 했고 일본의 규슈의 다자이유를 통해서 불교 사상 등 문물을 전파를 했고 발해의 경우에는 신라 견제를 위해서 일본과 활발히 교류를 했다라는 거.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활동지에 보면 시험에 가끔 나왔던 이 시기에 지도들을 선생님이 좀 넣어놨는데 같이 뭐 지도를 잠깐만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래 첫 번째 지도를 보면 이거 여러분 몇 세기 지도일 것 같아요? 몇 세기 지도일까요? 이 지도는 바로 5세기의 지도입니다. 5세기 무렵의 동아시아의 지도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조의 송나라가 있죠. 그리고 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여러분? 가는 북이겠죠. 북이. 그리고 여기 한반도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우선 한반도는 어떨까요? 여기 이때는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다 차지했으니까 고구려. 그다음에 백제, 뭐 가야, 신라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외는 야마토 정권이었죠. 기억나죠, 여러분? 전방후원분, 뭐 시성제도, 뭐 스에키토기 등으로 우리가 야마토 정권의 핵심 키워드를 봤었고 그래서 이때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구려가 북조와 남조와 북조와 남조 모두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시기 5세기는 뭐 송나라도 해당되고 제나라도 해당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도는 몇 세기 지도일까요? 몇 세기 지도일까? 지금 장안을 수도라는 이 큰 나라가 있고요. 위에 가라는 나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왠지 백제일 것 같고 신라, 고구려일 것 같죠. 그러면 당나라가 지금 보면 이 장안을 수도라는 이 나라는 바로 618년에 건국된 당나라일 것 같고 그지? 그리고 당나라고 이제 아직 신라가 통일하기 이전의 상황이니까 그리고 백제 멸망 이전이니까 660년 이전이죠. 그래서 7세기 지금 이 지도는 7세기 초반에 7세기 초반의 지도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위에 당나라 초기에 북쪽에 누가 있었죠? 돌궐이 당을 위협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 우리 아까 얘기를 못한 게 있었는데 잠깐 당과 돌궐과의 얘기를 좀 하자면 예전에 우리 당나라 지난 시간 할 때 얘기하긴 했지만 당 초기에 돌궐과의 관계를 보면 돌궐의 신하를 자처했죠. 첫 번째 당나라 초기에 돌궐의 신하를 자처하고 그다음에 조공사절을 보내고 당이 돌궐에게 조공사절과 화봉공주를 파견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언제 돌궐이 복속되냐면 당 태종 때 돌궐이 복속당했다. 그래서 요거 지도 옆에 적어놔도 되고 아니면 당나라 시기의 외교관계에서 당 돌궐이라고 써서 여러분 프린트에 적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봉공주 할 때 그 화봉공주 설명을 선생님이 옆에 날개에 적어놨었는데 여기 보면은 토번에 보낸 문성공주 당태종 때 토번에 보낸 문성공주가 있었다라는 거 또 밑줄 한번 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그러니까 화번 공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토번에 보내졌던 문성공주라는 여인이다. 지금 이 지도는 7세기 초반에 당나라 초기의 지도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건 몇 세기의 지도일까? 몇 세기의 지도일까? 우선 힌트가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시기를 구분하기 힘들 때는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시기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왠지 신라 통일했군 위에 발해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그럼 이 시기는 676년 이후의 시기이겠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주변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본의 수도가 헤이조쿄입니다. 여러분, 헤이조쿄는 바로 어느 시대의 8세기 나라 시대의 수도죠? 네, 8세기 나라 시대의 수도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8세기 나라 시대고, 그러면 정답이 나왔네요. 지금 이거는 8세기의 지도가 되겠고, 그럼 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가는 바로 당나라겠죠? 장안을 수도로 하는 당나라. 나는 발해, 그 다음에 여긴 통일신라, 다는 일본의 나라 시대가 되겠죠. 일본의 나라 시대다라는 거,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의 나라 시대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였죠? 710년부터 794년까지. 네. 그래서 이 연도까지 한번 밑에다 적어 놓으시고, 이 시기가 8세기 지도구나라는 거. 옆에 지도 보면은 지금 힌트가 거의 없는데, 우리가 이 지도는 좀 힌트가 많았던 편이고, 앞에 지도는 또 바로 네 번째 나와 있는 이 지도는 힌트가 좀 없는 지도죠. 근데 어쨌든 이 지도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결국 이 지도랑 지금 보는 지도는 똑같은 지도인데, 그러면 우선은 지금 여기 통일신라 발해, 요 시기 통일신라 발해가 있던 중국의 시대는 우리가 당나라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때 이게 8세기인지 9세기인지 좀 헷갈릴 수 있긴 한데, 우리가 그때 위치를 한번 봤을 때 여기가 오사카고, 오사카 살짝 아래가 나라 지역이고 위쪽이 교토예요. 그래서 이 나라 지역에 있을 때는 여러분, 나라가 바로 헤이조쿄죠. 그래서 이 시기가 나라 시대, 8세기 나라 시대구나. 나라 시대가 있던 8세기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오늘 마지막 내용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마지막 내용은 교과서 58쪽의 핵심 탐구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외교 관계, 이미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자료로 나와 있기도 한데, 자료 1과 2번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자, 한과 흉노와의 관계에서 이 무렵 한나라 장수 가운데 흉노에 투항하는 자가 많았고, 묵특 선우에 대한 내용이네. 그래서 묵특은 언제나 대군 일대를 넘나들며 약탈하였다. 한나라 고조는 고민 끝에 유경을 시켜 종실의 공주를 선우의 연주로 삼게 하고 해마다 흉노에게 일정량의 무명, 비단, 술, 쌀과 같은 식품을 보내어 형제의 나라가 되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맺게 된 배경이 뭐였죠? 1번의 문제인데, 이거 배경이 뭐였나요, 여러분? 한 고조 때 흉노와의 전쟁에서 패했죠. 패배한 후에 흉노와 화친을 맺고 형제의 나라가 되어서 매년 다량의 물자를 바치게 되죠. 그래서 배경은 한 고조 때 흉노와의, 우리 계속 얘기하는데 이 흉노와의 전쟁 뭐였죠? 백등산 전투였죠. 흉노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흉노와 화친을 맺고, 매년 다량의 물자를 보내게 됐죠. 그래서
그 맺게 된 배경은 결국 한 고조 때 흉노의 전쟁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화친을 맺고 이런 물자를 보내게 됐다라는 거 1번에 쓰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료 2번에 후한과 외를 보면 우리 이미 이거 했었죠. 우리가 그 야마타이국 할 때 우리가 1세기 우리가 후한 광무제 때 외 노국이 공무를 보내서 그 후한의 광무제가 인수를 주고 그리고 뭐였죠? 이제 책봉을 해주는 그런 관계. 그래서 이 금인을 하사하게 되는데 후한과 외가 조공 책봉 관계에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다. 후한서에 자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공무를 바치고 이런 그 노국에게 인정을 해주면서 인수를 내려주게 된 거죠. 그리고 3번을 보자. 3번은 고구려와 돌궐이라는 그 자료를 보면 이제 당시 고구려 영양왕 때 수양제가 돌궐 개민 카간의 장막에 행차했을 때 우리 고구려 사신이 개민의 처소에 있었는데 개민이 우리 고구려 사신을 숨기지 못하고 함께 황제를 아련하였다. 황제가 칙명을 내리기를, 이 황제는 수의 양제를 얘기하겠죠. 돌아가면 너희 왕에게 빨리 와서 조회하라고 전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장차 개민을 거느리고 너희 땅으로 순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 수 양제가 고구려 사신에게 화를 냈는데 이유가 뭐였을까? 이게 자료 우리가 2번 문제인데 왜 화를 냈을까? 조공국인 고구려가 돌궐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수 양제가 고구려 사신에게 화를 냈다. 그러니까 당시 고구려는 수와 조공 책봉을 관계를 맺고 돌궐에도 사신을 보내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수 양제가 알게 되면서 이제 화를 내게 됐다라는 내용인 거죠. 자료 3번은 그리고 자료 4번 같은 경우에는 신라와 일본의 사이의 관계인데 서로 사신을 교환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뭐 경덕왕, 애장왕, 헝강왕 이렇게 해서 서로 사신을 보내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자료 5번의 경우에는 토번의 송첸칸포라는 사람이 송첸칸포가 이제 사신을 보내서 당태종에게 혼인을 요청하는 장면이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이 당태종이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여기 허리에 패를 달고 있는 사람인 토번의 사신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혼인을 청해서 누굴 보내죠? 당태종이 문성공주를 화봉공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화봉공주를 보내서 화친을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료 5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자료 1번부터 5번까지 다양한 외교관계를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던 내용이고 1번은, 2번은 아까 했었고, 그죠? 자료 3번 내용만 하면 이제 오늘 끝나게 되는데, 자, 자료 1번에서는 이제 한과 흉노가 화친을 맺어서 형제 관계가 되죠. 근데 매년 흉노에게 다량의 물자를 보낸 것으로 보아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흉노가 우위인 화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료 2번에서는 후한과 외가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자료 3번에서는 고구려가 수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돌궐에도 사신을 보내서 교류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료 4번은 신라와 일본은 서로 사신을 보내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리고 자료 5번은 당이 토번에 화봉공주를 보내서 화친을 하였다라는 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료 5번에서. 그래서 1번과 5번에서 나타난 다양한 외교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오늘은 조공과 책봉의 외교 형식의 그런 기원과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이런 조공 책봉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당나라 때까지 보게 됐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10세기 이후에 국제관계가 다원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